반갑습니다. 불법방송 오늘 사회를 맡은 서현욱입니다. 오늘 주제는 불교와 정치와의 어떤 관계, 그리고 앞으로 불교와 정치가 어떤 관계 속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정치와 종교 어떻게 봐야 할까요? 최근에 청와대 불자회에 새로운 수장이 탄생을 했습니다. 최재성 정무수석 비서관이죠.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출신이고 4선의 국회의원을 역임한 분입니다. 이분이 최근에 21대 청와대 불자회장으로 선출되면서 향후 불교계와 청와대의 관계, 그리고 또 국회와 청와대 불교 이 관계에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청와대 불자회 회장은 불교계, 특히 조계종과 정치권, 청와대의 가교 역할을 맡는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고, 종단도 그렇고 청와대 불자회 쪽에서도 같은 가교 역할을 상당히 강조하는 편이죠. 이 가교 역할이라는 게 뭘까요? 불교계, 특히 이 조계종과 정치권의 가교, 이 역할을 맡는 청와대 불자회장. 우리 김영득 대표님 좀 여쭤볼까요? 이 정치권과 불교계의 가교 역할,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 요새도 한참 시끄러운데 이게 청탁이냐 민원이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한참 뭐 한쪽에서는 청탁이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민원이라고 하고 사실 뭐 이 정치권과 불교계의 가교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게 실제로는 뭐 민원과 청탁을 왔다 갔다 하는 좋은 말로 하면은 가교 역할이고 좀 안 좋은 의미로 얘기하면은 이 브로커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사실 그 우리 동대 불교학과 출신이거든요. 아, 같은 동문이시죠? 예. 제 바로 직계 후배기도 하고 이번 선거에서 떨어져서 참 앞으로 뭘 할까 걱정도 많이 됐어요. 후배니까. 근데 어쨌든 청와대에 들어가고 불자회 회장까지 맡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는 뭐 축하한다고 이야기하고 싶고 앞으로 열심히 잘하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근데 뭐 설마 브로커 역할은 안 하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 김영국 소장께서 브로커라는 용어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정적인 의미로만 쓰신 것 같아요. 그게 부정적인 의미로만 쓰셔놓고서 브로커 노릇은 안 하겠죠. 그러면서도 또 축하한다는 것은 그건 자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 좀 듭니다. 뭐 인간적으로야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브로커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미국은 이게 부동산 거래나 이런 것도 다 브로커리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 이게 연결시켜주는 거니까 그 자체로서는 나쁘다고. 사람 사는데 다 이게 연결망에 의해서 이 세상이 굴러가는 거고, 뭐 부처님의 인연생기 있다, 이게 인드라망 속에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미약한 존재들인데, 그걸 다만 음성적이든 양성적이든 그걸 바람직하지 않은 내용과 방법과 어떤 거래를 한다는 것, 이런 게 나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서로 상호 이해를 높이는 그런 방향에서만 서로 노력한다면 그건 문제될 게 없을 것이고요. 그건 뭐 논의 자체가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최근까지 뭐 자성을 중심으로 해서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가장 최근까지 혹은 지금까지 청와대 권력에 청와대 안방 주인이 그 청와대 주인이 누구냐와 상관없이 이 조계종하고 청와대 사이에 정말 안 좋은 얘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에서 이런 주제가 지난주에 있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경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계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게 멀리 가서 찾을 것 없이 원칙과 방향은 이미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헌법에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런 자유를 기본권으로서 인정한 것처럼 미국의 수정헌법 1조도 종교와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한 항목에다가 수정헌법 1조에 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도 어떤 정치 권력이 종교에 뭐 개입하거나 간섭하라는 게 아닙니다. 세속적인 실정법 위반을 눈 감아주고 있다. 여기서부터 이 얘기가 시작돼야 된다 정도 생각합니다. 예, 그 얘기는 조금 더 뒤에 조금 더 깊이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김 대표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 정치권과 불교계의 관계를 유심히 들여다보면 참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야를 막론하고 조계종 총무원장을 만나서 환담하는 과정에서 늘 예산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결국은 그 자리에 참석을 하는 뭐 정부의 청와대 물장회장이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 국회의 국회의원들 모두가 이제 불교계의 어떤 예산 그리고 어려움, 살림살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게 따지다 보면 정치권과 불교계의 가교 역할이라는 데서의 이 역할이 대부분 국가의 예산을 불교계에 얼마나 투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줄 거냐 이게 정치권의 어떤 역할처럼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게 정치권하고 종교하고 서로 그 떳떳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불교계는 불교계 입장을 이야기하고 정치권은 정치권 입장을 얘기하면 되는데 항상 정치인들이 총무원장 찾아오면은 공개적인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비공개적인 자리가 있어요. 네,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예산을 부탁한다고 만약에 하면은 그런 얘기를 그냥 공개적인 자리, 기자들 있는 자리에서 이 예산이 부당하게 이게 이번에 반영이 안 됐다. 이거 이번에 반영을 해야 된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항상 비공개 자리에 가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밖에서 드러나지 않게. 그럼 남모르게 이야기하는 거 그거 첨삭 아닙니까? 그것도 부정청탁.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저는 조계종 청탁을 하는 조계종 총무원장도 그렇고 비공개 자리에서 그걸 들어주는 정치인도 그렇고 그럼 서로 뭔가 고리니까 비공개를 하는 게 아니냐. 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좀 더 보면 물론 이 조계종이나 불교계에서 민원성으로 이제 정치권에 요구하는 것 중에 좀 납득이 될 만한 것도 사실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조계종에서 나온 걸로 보면 이제 사찰에서 사용하는 전기 이에 요금을 갖다 좀 낮춰달라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 게 과거와 다르게 그 사찰들이 화목 보일러를 쓰거나 아궁이에 나무 장작을 떼가지고 난방을 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수 사찰에서 이제 난방을 전기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대형 사찰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로 난방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례로 해인사 같은 경우에 겨울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가 한 달에 난방비로 나간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 달에? 그런 것도 좀 그런 것들은 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산업용 전기라든가 어떤 그 영업용 전기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용 전기하고는 요율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찰, 특히 대형 문화재 보유 사찰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좀 낮춰달라는 어떤 요구는 납득 좀 이해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이 사회자께서 뭐 편집장이시니까 이거 사실 확인을 했을 거로 믿는데 이 겨울철이라고 하더라도 해인사에 하루에 난방료만 한 달에. 근데 그런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왜 그런 민원들을 해필이면 청와대하고 해야 되냐 이거죠. 저는 조금 더 이제 근본적인 물음이 있는데 왜 그 우리나라의 그 수많은 단체들, 이익 단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도드라지게 이 3대 종단은 청와대 불자회를 별도로 조직을 해놨느냐라는 걸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거든요. 아니 뭐 경제인 단체를 비롯해서 수십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청구래니 뭐 청과회니 이렇게 세 가지 3대 종교를 조직해놓은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바로 가교 역할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인데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종교인 청와대 모임 자체를 저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번 코로나 전국에서도 보셨겠지만 코로나 전국에 가장 많이 이 언급된 용어가 종교 집단입니다. 발병도 신천지를 비롯해서 사랑제일교회에 이르기까지 많이 발생을 시켰고요. 그리고 정말 말 안 됐잖아요. 좀 그러면 다른 좀 질문을 좀 이어가 볼까 합니다. 사실 그 청와대 불자회가 있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사실 과거에 민정수석실이라든가 시민사회수석실 안에 불교나 기독교 가톨릭을 담당하는 행정관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각 종교를 담당하는 행정관을 임명하지 않은 때가 있었죠. 근데 지난해인가요? 갑작스럽게 종교 담당 행정관이 생기게 됐고 또 불교계에서는 이 조계종의 변호사로 일했던 이모 씨가 청와대에 이제 행정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도대체 왜 청와대에서는 다시 이 종교 담당 행정관을 부활시키고 또 특히 조계종 중심의 인사를 갖다가 행정관으로 왜 받아들였을까? 이런 데에 좀 궁금함이 들거든요. 김 대표님, 이 대표님. 예, 전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 팩트 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종교 담당 행정관이 부활했나요?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전체는 있고요. 아닌 거고요. 예. 예. 이 아까 이제 그 불자 모임, 그 다음에 뭐 가톨릭 모임, 이 기독교 모임, 개신교 모임 같은 경우에 왜 저는 이게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이 행정관, 종교별 행정관 제도를 없앴을 거예요. 이게 서로 간 이해가 맞아떨어진다는 겁니다. 종교 집단에서는 청와대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청탁도 하고 민원도 넣고 그 다음에 청와대 내전 정치권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하는 정책에 대해서 홍해달라 라는 역할을 사실 이쪽에서 담당하려고 했었고 실제 예전에 이 청와대에서 각 종교별 담당 행정관들이 그런 역할들을 다 했어요. 조계종 같은 경우에 조계종 총무원장하고 행정관이 아주 긴밀하게 뭐 사실 매일 만나다시피 한 내용들도 있고요. 저 비서 출신이니까. 네? 그렇죠. 비서 출신이니까. 예. 자선 비서가 청와대 들어가서 행정관을 했으니까. 네. 마찬가지로 천주교에서도 영추기경이나 이쪽하고 그 담당 행정관 아주 긴밀하게 정보를 소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헌법에도 명시해놓은 종교 분리를 이런 부분들이 사실 위반한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번 정부 들어와서 이 행정관 제도를 없앤 게 저는 정말 잘 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화를 나눌 얘기가 있으면 문체부 안에 종무관들이 있습니다. 각 종교별로. 네네. 그쪽을 그렇죠. 통해서 얘기를 하면 되죠. 네. 근데 이 종교인들이 워낙 종교 집단들이 말을 안 듣고 말썽을 많이 피우지 않습니까? 뭐 광화문 광장에도 몰려 나오고 뭐 이번에 개천절 날도 뭐 다시 또 몰려 나오겠다고 하니까 조금 더 강력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사전달 통제를 하기 위해서 이런 청와대 불자 모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제발 이런 거 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동의합니다. 김 대표님, 그러면 어쨌든 다른 종교의 행정관이 부활한 거는 좀 확인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럼 불교 관련 행정관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왜 불교 관련 행정관은 다시 생겼을까요? 지금 뭐 우리 이성만 대표도 이야기했지만 불교 관련 행정관이라는 게 있을 이유가 없죠. 그게 애매합니다. 예. 아니 애매한 게 아니고 아니 그러면 왜 불교
그 개신교 카톨릭만 있어요. 그러면 저 뭐 신천지도 하나 있어야 되고, 예? 또 아니면 뭐 다른 뭐 천도교도 하나 있어야 되고, 다 일이 있어야 되는데 꼭 종교 관련 특히 청와대에 그게 있을 필요가 있느냐? 결국에는 뭐 아까 뭐 이 대표도 얘기했지만은 청와대 권력 입장에서는 그래도 제일 신도수가 많다고 하는 개신교, 가톨릭, 불교 이쪽을 그 자기 편으로 두고 뭔가 자기 그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그 행정관을 넣겠죠. 근데 그게 사실 불교 행정관이라는 건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지만 실제 맡은 일은 따로 있잖아요. 그죠? 네네. 시민사회. 그래서 아까 제가 애매하다라는 게 네. 이 변호사가 불교행정관이라고 부르기에는 애매한 구석이고요. 네. 근데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자승이 됐든 운행스님이 됐든 총무원 고위층에서 어거지로 믿는 건 뭐 어쨌든 조계종 총무에서 네. 추천한 거는 뭐 사실이네요. 그거는 뭐 원래 뭐 우리 조계종이 잘 하는 거니까 어떻게 사바사바 해갖고 안 집어넣어주면 가만히 있을 거야. 뭐. 특기가 있잖아요. 삼문 폐쇄. 그때 그 이 변호사를 집어넣으면서 세웠던 그 변명거리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당시 이제 그 시민사회 수석이 목사였으니까 그럼 불교계 인사도 하나 그 밑에라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들어가게 하고 사실은 이제 가교 역할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뭐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뒤에 수석이 바뀌었죠. 그러면 나와야죠 이제. 심의원님, 네. 심의원님 말씀하셨던 청와대 안에 특정한 종교가 뭐 하나의 종교든 두 개의 종교든 세 개의 종교든 할 것 없이 청와대 안에 그런 그 같은 종교 모임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웃기는 일이라고. 그거는 대통령이 없애라고 해야 됩니다. 사실은요. 있어야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정부에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청탁이든 민원이든 아니면 정당한 요구든 행정부가 왜 있습니까? 문화관광부가 왜 존재합니까? 그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정상적인 그 길을 따라서 뭐 요구사항 있으면 전달하면 되는 거고요. 다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종교를 믿는 것까지 뭐 대통령이 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뭐 나는 청와대 직원인데 나는 불교를 믿는다. 그럼 와서 조계사 신도에 등록해서 다니면 되잖아. 아니면 조계사 청년회 등록해서 다니든지. 그걸 굳이 뭐 청와대에 불자를 만들어서 결국 그거는 그 종교계 입장에서는 세화시고 우리 청와대에 우리 이런 있다. 그리고 뭐 청와대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3대 종교를 배려한다. 그러니까 다음번 대통령 선거 때도 잘 봐달라. 선거운동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특정한 종교하고 그 종교가 하나든 두 가지든 세 가지든 특정한 종교하고 이 정치 권력, 세속의 정치 권력하고가 뭐 거래든 뭐든 뒷거래든 뭐 정당한 소통이든 간에 그 출발이 저는 어디 있다고 보냐면은 정부 수립할 때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거의 국회나 이 대한민국 정부를 하나님 나라에 바치다시피 그렇게 하려고 작정한 거기서부터 뿌리가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이명박 시장처럼 서울시를 하늘에다 갖다 바치겠다는 그런 분도 나오게 되면 그 뿌리가 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헌법상 정교 분리가 돼 있고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돼 있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그 힘으로 서로 주고받기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네. 그 종교 분리가 사실은 이게 그냥 죽은 조항이네요, 그죠? 대한민국 헌법에. 예, 그렇습니다. 저 자연스럽게 넘어가 볼까요? 그 정치와 종교는 사실 분리되어 있고 또 헌법에서도 분리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죠. 하지만 현실은 사실 정치와 종교가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게 사실인데요. 과거에 보면 단순히 국회 정각회나 청와대 불자회가
어떤 종교, 불교 쪽하고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인연을 맺고 각 종단이나 뭐 특히 조계종의 어떤 민원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이렇게 정치권과 불교계가 인연을 맺다 보면 특정한 스님들이 특정한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현실 정치에 개입하는 사례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실례로 저희가 지금 자승스님 헌정방송을 하고 있지만 이 자승스님 역시 보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747 공원단이라고 하는 곳에 상임고문으로 참여를 했고 그 이후에도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각종 선거에 자승스님이 또 직접 개입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보입니다. 이 부분 한번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대표님. 예, 정교 유착을 몸소 실천한 대표적인 승려가 바로 자승이죠. 사실 이제 자승 스님이 조계종단 정치 무대에 본격적으로 이제 나타난 것은 지관 스님을 총무원장으로 내세우고 난 직후부터였습니다. 지관 스님이 총무원장 되고 바로 자승은 총무부장이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종회의장을 하는데 종회의장 당시에 이상덕 의원을 데리고 공원사의 명진주지 스님을 찾아가서 다음 법회에 이명박 후보가 법문을 하게 해달라. 그 요청을 하죠. 물론 뭐 명진 스님은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 거절한 게 결국 명진 스님이 봉원사에서 내침을 당하고 지금 이제 성적이 박탈당한 원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였었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승은 MB 747 그 불교 캠프에 상임 고문으로 등극을 합니다. 자승뿐만 아니고 당시에 한 370명의 스님들이 고문 내지는 뭐 상임 고문을 맡게 되는 거고 그 당시에 이 문건을 김영국 대표님이 불교닷컴을 비롯한 몇몇 매체에서 폭로를 해서 아주 전국적으로 충격을 줬었죠. 아니 그 이명박이가 누굽니까? 시장 당시에 서울시를 한 입한테 봉헌해버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자승 스님은 굉장히 자비로운 분이기도 해요. 종교화인데.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종교 내부에서 들다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MB와 자승에게 지적하는 게 있어요. MB에 대해서는 제발 하나님 좀 믿어라라는 거고 자승에 대해서는 제발 부처님 좀 믿어라. 저는 두 사람이 기독교인이거나 불자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하는 행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을까요? 자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블랙리스트 작성해서 안지 굶겨 죽여버리는 거. 지금 자승 스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하고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죄도 없이 특히 명진 스님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를 거꾸로 허위 사실을 가지고 500억 원을 명진 스님이 은인표 전일저축은행 대주주에게 주기로 했다라는 이유로 초심 국회의원에서 성적까지 박탈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과연 나는 이런 자승이 불자인가라는 의심이 충분히 듭니다. 김 대표님, 자승 스님 그러면은 이 이명박 대선 후보 시절 외에 또 그 이후에 어떤 선거에서 뭐 개입하거나 또 이 선거에 발을 담그는 이런 모습들을 목격하신 게 있습니까? 뭐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는 거는 뭐 본인이 그동안 당연히 해왔던 일이고요. 그래서 본을 비웠습니까? 네. 저는 선임인 줄 알았습니다. 이명박 때나 뭐 박근혜 때나 그 다음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예. 선거 때도 뭐 이명박 때는 자기가 그 선거 캠프 상임 고문했다는데 들통이 나니까 이제는
또 그건 안 해요. 근데 등록하지 않은 선거 운동원으로서 뭐 열심히 대등록을 하고 국회의원 선거 때는 아주 뭐 지난번 몇 년 전에는 아주 드러내놓고 뭐 나경원 의원 선거 때는 가고 시장까지 같이 돌아다니고 20대 선거 때. 예, 뭐 그랬었죠. 의원님은 행복의 평등을 강조하며 미래의 향상을 위해 헌신하면서 시민의 삶에 가까이 다가오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아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마음가짐과 실천들이 깨끗한 사회를 이루고 시민들의 밝은 웃음으로 전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다른 지방 뭐 국회의원들 선거할 때 보면은 자기가 꼭 챙겨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꼭 참석을 해요. 참석 그 선거 캠프 그 창단식이나 이럴 때 참석을 하는데 혼자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빈손으로 가는 건 아니겠죠? 그렇겠죠. 뭐 비공식적으로 뭘 들고 가겠죠. 그건 뭐 확인. 그러니까 이제 20대 총선에서 불교학회이 지지한 바에 따르면 자성 당시의 원장이었죠. 자성 예, 원장은 당시 총무원장. 3종 세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총선 후보에 대해서 당시에 저희들이 확보한 게 한 80여 명에게 선거운동에 직접 이제 자성 원장이 관여를 하는데 첫 번째 하나는 USB 드라이브를 하나 줍니다. 뭐 1, 2분짜리 영상이에요. USB 메모리 칩. 예. 그 왜냐하면 선거 트럭에서 선거 그 홍보 트럭에 그 전광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광판에서 틀 수 있도록 만들어져. 나경원 후보한테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번째는 실제 그 현장에 가서 시장통이나 이 돌면서 거리 유세를 손잡고 가서 직접 해줍니다. 네. 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본인 스스로가 그 SNS에 이걸 올렸지 않습니까? 그다음 세 번째 이게 굉장히 재밌는 대목인데요. 반드시 그 후보를 데리고 인근 사찰 주지실을 들어갑니다. 그 안에서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뭐 언젠가 이것뿐만 아니고 21대 선거에도 개입을 했는데 21대 선거에서는 조금 양상이 달라요. 예. 주지실만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주지실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구체적으로 저희 제보 들어온 내용, 지지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밝히도록 하고 그래서 그게 아주 유명한 20대 총선에서 자성 스님의 3종 선물 세트라고 정치권에서 굉장히 비아냥거렸던 게 있습니다. 이번에 21대 선거에서 이번에 선거 때는 그렇게 뭐 주지실 그거는 제가 저건 들은 바가 없는데 취재하신 분이 있으세요? 예. 주지실로 갔던 것도 있고요. 인근에서 만나서 뭐 선물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이번 선거에서는 그 봉헌사, 그러니까 자성스님이 봉헌사에서 빚고 있는 봉헌사, 예, 뭐 출마 그 후보자들 불러서 같이 사진 찍고 사진 찍은 다음에는 이거 뭐 얼마든지 활용해도 돼. 자기 같이 사진 찍은 거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서 그 사진이 제가 페이스북에 공개를 했죠. 사진을. 저는 그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 다음 기회에 제가 그 녹차 봉투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제발 남 못 준다고 계속 했군요. 예, 버릇 개준다고 하는데 개가 기분가 봤는데. 자, 그러면은 조금 더 깊이 한번 다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불교와 정치, 종교와 정치, 도대체 무슨 관계여야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종교는 정치에 개입할 수 없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이어가 볼까 합니다. 원래 예전에 우리 근대 이전에 그 정치라는 거는 사실상 재정일치잖아요. 이 종교하고 이 세속의 정치가 뭐 서로 뭐 싸우는 관계인 적도 있지만은 실제 뭐 신부나 이 승려가 실제 그 정치에 개입을 뭐 우리 불교 같은 경우는 뭐 왕사 국사라는 이름으로 정치에 실제로 개입을 했었고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그 교황이
실제 그 세속적인 왕하고 대립하기도 하고 또 서로 주고받으면서 살기도 했고 이런 거의 그 제정지사인데 그게 사실은 엄청난 폐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대에 들어와서 이런 제정일치사회는 근대 그 아까 말씀하신 평등 정신 그런 민주주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종교 분리 원칙을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근데 실제 그 종교 분리 원칙을 헌법에 넣은 이후로 그것이 지켜진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제 지켜진 적이 있나요? 아니 근데 그게 내용적으로 지켜지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다고 해서 예. 그 종교 분리나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그렇죠. 거고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요. 이 종교 분리하고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 이 헌법상의 이 구조나 이걸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거는 금세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선택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일본은 일본 왕을 그 신으로 모시는 신도가 일본 국민들 대부분 네. 그 신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은 일사불란한 획일주의에 그 역동성이 없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국교를 인정하지 않고 특정한 종교를 국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종교적 다양성, 그 다음에 종교 자체를 믿지 않는 분의 권리까지 다 돼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만이 갖고 있는 이 독특한 역동성이 거기서 나온다고 봅니다. 다양성에서. 예.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마다 좀 이 종교와 정치, 이 종교 분리에 대한 것들이 조금씩의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적이나 문화적으로 차이 있는 것 같은데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일본의 같은 경우는 천황제 그리고 신도라는 한 오래된 이 전통 종교와 관련해서 일본을 하나의 어떤 일치 단결시키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게 사실은 2차 세계대전으로까지 이어진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로 보면 일본 좀 요건 다른 헌법에 것 같아요. 종교 분리 우리는 그런 그 신도를 종교로 한다 이건 없잖아요. 예, 물론 그건 그렇죠. 없죠. 예. 그리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그 구체제, 앙시앙 레짐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이 구체제의 구성을 보면은 맨 위가 이제 그 왕, 그 다음에 첫 번째 계급이 바로 신부들이에요. 성직자. 그 밑에 귀족이 있는, 그리고 그 귀족 밑에 이제 이 국민이 있는, 시민이 있는 이런 구조들이 있는데 이게 결국엔 1789년에 그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완전 붕괴를 다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일본 체제도 사실 2차 대전 이후에 이런 체제 자체를 해체를 한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정일치 시대로 출발을 해서 그 삼국시대, 그러니까 특히 신라에 이제 그 불교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들어온 이후에 고려 말까지 아주 탄탄하게 어떤 뭐 국교로서의 역할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이성계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선에서는 숭유업부를 했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유교 자체를 하나의 그 국가적인 어떤 이념으로 삼아왔었고, 그렇지만 이게 이제 근대로 들어서면서 사실 이 체제 자체도 다 좀 붕괴가 돼서 결국에 헌법에 정교 분리를 명시하는 사태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이거는 정교 분리 자체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세계적인 흐름이죠. 좀 어떻게 보면은 프랑스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역사적인 사건들을 겪으면서 자체적으로 어떤 그 근대화 과정을 겪고 종교 분리에 대한 어떤 규정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보이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게 식민지 체험 이후에 이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종교 분리의 내용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냈다기보다는 어떤 경험칙으로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거는 들거든요. 상해 임시정부의 그러니까 기미 독립운동을 할 때 그 33인의 그 민족 대표들. 네네네. 예, 거기에 대부분들이 이제 민족 종교, 그다음에 기독교, 불교 대표들 이 종교 다 망라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한다고 우리 헌법 전문에 제헌헌법부터 못을 박아놓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종교를 이렇게 국교로 인정할 수가 없는 현실적 구조 안에 자연스럽게 된 거죠.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이제 프랑스, 일본 예를 들었는데 미국의 예를 한번 보자. 네네. 그래서 미국의 예를 보면 미국은 WASP, WASP, 와스프 출신이 미국의 대통령들을 쭉 다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바마 유일하게 화이트, 하는. 백인, 예, 예. 그 다음에 앵글로 섹선, 인종적으로는 앵글로 섹선, 사람의 피부 색깔로 보면은 화이트. 백인, 예.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 이 출신들 아니고는 대통령이 예외가 없었는데 오바마로 인해서 그 예외가 깨졌고요. 깨졌고요. 그래서 흑인 대통령이 나왔고요. 이제 민주당 정부에서 부통령 후보를 또 여성 흑인으로 했기 때문에 미국도 이제는 그런 걸 깨가고 있는 겁니다. 거꾸로. 어떤 특정한 종교나 여기에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국가적으로 전혀 좋은 게 아니라는 걸 미국도 이제 미국 국민들이 이해하는 거죠. 미국도 정치 시스템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그게 아직까지는 좀 충돌한 양상이지 않습니까? 충돌하고 있는데 미국도 곧 바뀌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만큼 다양성을 토대로 해가지고 오늘의 미국을 만들었는데 그 다양성이 어떤 경지를 둘 이유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는 다행히 이미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 정교 분리의 원칙이나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건드리면 안 되는 정말 꼭 지켜야 될 우리 헌법적 가치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교분리 자체를 지금 옳다 그러다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대 담론이어서 조금 더 미시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번 주제는 좀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 얼마 전에 그 제가 존경하는 그 CBS 변상욱 대기자가 YTN 프로그램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명박의 서울시를 하나님께 공헌한다. 이 운동을 가장 그 열렬하게 신봉한 게 한교안 대표고 그 한교안 대표의 행동대장 심부름을 한 게 바로 정강훈 목사다라는 아주 그 정리를 너무 잘하는 그 명언을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분들 보면은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자성 원장하고 다 연관이 있거나 친한 사이라는 겁니다. 아까 이제 뭐 이명박 대통령 선거운동 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한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 댓글 사건을 방해했다라고 국회 청문회에서 지적이 나오니까 그날 바로 그 한교안 법무부 장관한테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장관님 파이팅 하십시오. 그 황교안이가 상월소년에 와서 또 이야기했잖아요. 자기하고 자성적인하고는 뭐 인연이 있다고. 네. 네. 근데 이제 정광훈하고 이 자성의 공통점을 또 하나 찾아보면 이 부동산의 욕심이 크다. 정광훈 같은 경우는 지금 무려 정부 생각하는 한 금액의 7배 이상의 그 돈을 달라고 하는 거죠. 장이동 사랑제일교회 재개발을 하면서 철거하게 된다면 그와 비슷한 일이 사실 조계종에 있었지 않습니까? 자성 때 이미 그 현대차에 넘어간 한정 부지를 돌려달라고 두 가지 쇼를 했는데 첫 번째 하나가 현대차 앞에 가서 망현대, 현대 망하라고 천도제를 현대 죽으라고 천도제를 지낸 거. 두 번째는 서울시청 앞에서 그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 대선 필패라고 대규모 집회를 하고 서울시청을 점거하려고 쳐들어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당시에 또 이 한전 부지 문제를 가지고 명진 스님을 다니면서 징계를 했었는데 그때 한전 부지 문제를 명진 스님과 같이 이제 상의를 하고 명진 스님하고 계약서를 맺은 사람 중에 하나가 은임표인데 지금 자성이가 이 은임표하고 손을 잡고 다시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은임표 씨가 이제 출소했어요? 네, 출소해서 자주 만나겠네, 자성하고. 출소해서 그때 당시에 했던 그 법무법인하고 손잡고 자성하고 같이 해서 지금 이거를 이거는 새로운 방식이죠. 자, 이제 다시 이제 이야기를 간단하게 마무리 지으면 그래서 이런 사례만 보더라도
정치하고 종교는 분리돼야 된다. 어줍잖은 그 권력을 등에 쥐고 있는 올바르지 않은 종교 저는 지도자라는 말 자체를 싫어하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권과 어떤 결탁을 했을 때 어떤 피해를 낳는지를 잘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이 자성, 이명박, 정강원 목사, 한교안 대표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왜 뺍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 이 얼마나 많은 이 교회와 종교인들이 이 확산시켰는데 지금 앞장서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예. 사실 불교와 정치, 종교와 정치를 얘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요. 좀 더 폭넓은 얘기는 좀 다음번에 한번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교와 정치, 특히 우리나라 헌법은 정교 분리를 규정하는 게 좀 선언적이고 좀 가치 중립적이기도 합니다. 현실에서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이 중심에는 결국은 돈, 이 자본이라는 게 핵심 가치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특히나 불교, 특히 조계종의 민원성 요구들, 이거는 결국은 조계종의 탐진치의 문제가 정치권으로 발현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전 오히려 이 불교계가 정치권에 요구하는 모습이 조금 더 어떤 자본의 문제로서의 어떤 접근이 아니라 좀 더 가치적인 거였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 정각회나 청와대 문자에 그리고 불교계가 한 몸이 돼서 차별금지법 제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교계나 정치계, 특히 불교계, 청와대 물자에 국회 정각회가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기회가 만들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그것만 해놓고 해체를 해야죠. 제가 한마디 좀 드리면 딱 뭐 짧게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뭐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면 자성 총무원장의 조계종과 황교안 대표, 이명박 전 서울시장 이런 기독교하고 정치 권력과 유착 이런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정광훈 목사나 신천지 이만희 목사나 이런 기독교와 교인들과 교회에서 코로나 확산에 정말 앞장서고 있는 걸 보면서 그걸 이제 공통적으로 저는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떤 종교도 종교 자체가 교리가 잘못되거나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를 믿는 신도와 그 종교를 하는 성직자들이 이성과 합리성을 잃는 순간에 야만이 되고 악마가 된다는 걸 지금 대한민국의 21세기의 AI 시대에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법방송 자승자박, 종교와 정치, 불교와 정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